조금씩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레지아 사장님이 우리 시계 나왔잖아요. 스위스 시계도 나오고 이런 얘기해서 갑자기 또 제가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그 프리랜서라는 말을 여러분도 많이 쓰잖아요. 프리랜서는 사실은 그 백년 전쟁 옛날에 중세 시대 백년 전쟁에서 나온 말인데 그 용병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창을 드는 거예요. 랜서가 창이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창을 드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근데 그거의 대표적인 용병이 스위스 용병이에요. 스위스 용병 사실은 그 스위스가 산악지대에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들이 창을 들고 용병을 했어요. 그래서 스위스 용병이 그 지금 스위스 하면은 떠오르는 게 약속을 잘 지키고 시계 그걸로 유명하죠. 근데 그런 평판이 있게 된 이유가 그 프랑스 혁명 때 로베스피에르가 그 공화정이 이제 저기 그 루이 16세를 죽이려고 막 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 루이 16세를 지키던 그 마지막 군이 스위스 용병이었어요. 근데 스위스 용병들이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너희들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라. 너희들은 안 죽어도 되니까 가라. 그랬는데 스위스 용병들이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하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버리면 우리의 평판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루이 16세에게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요 끝까지 남아서 그때 768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죽었어요. 전부 다 죽으면서 후대에 자기들의 평판을 자기 후손들의 평판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창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생계죠. 뭐 창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 루이 스미스와 같이 끝까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768명이 전부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루이 스미스를 사실 그때 프랑스 그 군인들도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 끝까지 남아서 루이 16세를 지켰던 사람은 프랑스 군인이 아니라 스위스 용병들이었어요. 그래서 스위스 용병들은 그 신뢰와 자기의 후손들의 평판을 위해서 그 신뢰와 약속의 그런 대명사로 밝혀지는데요. 그래서 스위스에 가면 사자상이 있어요. 그들을 기리는. 그래서 정말 그 신뢰라는 거, 약속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평판을 만든 스위스 용병들의 그 이야기를 옛날에 제가 듣고 정말 눈물이 핑 돌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그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도 필요하고 생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한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생계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절박하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또 와닿았던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요일 날에 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첫 번째 이제 좀 바꿔달라고 하신 우리 정선래 사장님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설래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책이 이해가 그러니까 정리를 한 번 더 읽으면 정리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저는 이제 디지털 경제하고 아날로그 경제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읽은 전체 느낌은 뭐 어떤 느낌이었냐면 디지털이라는 우리가 한상 속에다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몰아넣다가 어느 순간에 현실에 딱 눈이 떠서 디지털만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현실로 돌아온 느낌, 그러니까 7챕터를 읽은 그 느낌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디지털이라는 한상 속으로 우리가 막 들어가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다. 다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시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아날로그 경제는 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고 대체되거나 다 사라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나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경제에 의해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 표현이 좀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어, 그 한상 속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경제는 소수의 사람만,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유니콘 기업이라 해서 한 10대 기업 정도만 승자가 독식하는, 그리고 디지털 쪽에서, 그러니까 테크 쪽으로 해서 스타트업을 하더라도 이제는 너무나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디지털 경제는 불평등한 경제다.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예전에 영화에서도 그런 면들이 좀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은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정말 그 일하는 업종이 딱 두 종류였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탁월한 쪽은 계속해서 업을 시켜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하층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청소만 했거든요. 그리고 보수도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술 격차가 결국은 소득 격차를 가져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아주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가 그 예로 나왔잖아요. 카르소티스 회장님이 이제 디트로이트를 그러니까 선택한 이유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디트로이트가 일단은 숙련된 노동자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가장 싼 데였잖아요. 그 가장 가난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설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냐면 아날로그로 가면서, 이게 아날로그에서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업 유통에서 이제 갔을 때 불만도 많고 비평도 많았지만 결국은 아날로그 사업에서 이익을 내려면 성공 스토리가 필요했고, 그런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시놀라는 장인들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장에 전시한다든지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광고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조업자도 투자자도 그다음에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그런 팀 사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서 그러니까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던 게, 목적지가 보이는데 계속 GPS 따라가는 우버 기사, 그 이야기는 굉장히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99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회사의 점유율 중에 보면 10대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기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이거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정선래 사장님, 네, 스피치 잘 들었고요. 발표 잘 들었고요. 정선래 사장님과 제가 작년에 모닝스쿨을 같이 했었는데, 정선래 사장님이 정말 내공이 대단하신 분이신 게, 정말 한 번도 지각하거나 빠진 적을 제가 못 봤어요. 진짜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 진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지각하신 거를 내가 본 적이 없어. 정말 거의 매달 망그리셨을 거예요. 그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이 지금 미라클 모닝에서도 정말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그것이 그 성실함이 가장 큰 재능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런 재능이 확 이제 돋보이고 활짝 필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호진자 사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이게 저기 뭐야 잠깐 책을 읽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그 자동차 도시가 디지털 시대에서 자동차 도시가 망해가지고 망한 거기에 이제 시놀라라는 이제 수제 시계가 들어가서 지역 경제를 발전을 시키면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뭐 실리콘밸리에 테크그룹 하나 생기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작은 레코드점이나 시계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지역 경제에 폭넓고
크게 분배적인 이윤과 활력이 생긴다고 하고요. 다른 이게 기존의 비즈니스가 디지털 초점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기술은 새롭고 참신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한결 돋보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책에다 줄을 여러 개 막 쳤는데 뭐 머리에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제가 30년을 넘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 일은 자동화가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항상 자부를 하고 했는데 요즘 느끼는 것은 우리 뉴스킨에서 너무 좋은 뭐 갈바니, 부스터 이런 기계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 갖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만 63세가 되나 그런 것 같아요. 57년생인데 제가 우울증이 왔어요,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비대면이 되잖아요. 그리고 좀 외롭더라고요. 이렇게 막 사람을 막 만나다가. 저 개인적인 얘기 할게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와서 요즘 계속 김성업 교수의 그 방송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30년을 넘게 같은 일을 하고 왔는데 일이라는 게 이게 지금 밀려나잖아요. 병원에서도 밀려나고 뭐 병원 저기 고 전부 다 이렇게 밀려나면서 내가 이제 소외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아 이제 그 아날로그적인 내 장점을 살려가지고 내가 갈 저기를 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너무 지금 이거 3번 읽었는데도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를 이게 순결된 기술공을 활용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마사지도 처음에 들어오면 막 발 마사지서부터 시켜요. 발 시켰다 되면은 등 마사지 시키고 그다음에 맨 나중에 얼굴 마사지를 시키면서 전체 마사지를 시키는데 그게 한 1년 넘게 걸려요.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키면.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개인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 이제 성공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뉴스킨 비즈니스를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도 겉핥기식으로 하니까 여기서도 이뤄낸 게 없고 근데 피부 미용에서는 그래도 원로가 돼서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제 생일이 다가오면서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아날로그 장점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막 모든 게 빨리빨리 이해가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나이 탓인지.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고 요즘에 이제 1단계로 내려가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동호회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이제 만나서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이번 올해는 진짜 계속 올 초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유일하게 생일 선물 하나 받은 거 자랑할게요. 이거를 케이크랑 유일하게 소통하는 제 다운라인이 제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너무 아까워서 이거는 쓰지도 못하겠고 이게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혼자 독립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은숙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시지만 뭔가가 새로운 내가 다 내 탓이니까 이제 발전을 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이만할게요. 네. 제가 호진 사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호진자 사장님은 뉴스킨 하기 전부터 레지나 사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갈바닉이 나오기 전이라.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처음 뵀을 때랑 지금이랑 정말 똑같아요. 손진아 사장님 보면 제가 놀라운 게 왜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고 지금 뭐 63세라고 하시니까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정말 이 뉴스킨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드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고 요즘에 또 이렇게 모닝도 나오시고 하니까 진짜 건강하시고 젊어지시는구나. 진짜 안티에이징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김초희 사장님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3번 읽었는데 머릿속에서 다 핑퐁돼서 나가더라고요. 이게 나이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날로그 이 파트 중에서 조금 제일 읽히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어려운 단어도 찾으면서 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디트로이트 이 시에 대해서 계속 나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미국 미시간주의 최대 도시고 이게 디트로이트라는 강변에 위치해 가지고 이 이름이 디트로이트더라고요.
옆에 강변이 끼고 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보니까 1970년대 때 이 도시가 되게 자동차 산업 역사의 도시였대요. 굉장히 부흥하고 부유한 도시였는데 자동차 산업이 몰락하면서 2013년대 때 이 도시가 파산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11년에 이 시놀라가 실업자 신세 지역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면서 이렇게 부흥이 되는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서도 부분이 저는 참 재미있었어요. 디트로이트시 미드타운 인근에 웨스트 캠필트라 거리는 오래된 삶의 방식이 종말을 고했다는 무성한 소식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장소다. 고급화된 번화가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고급화된 번화가라는 느낌은 약간 디지털 경제로 가는 지금 이 현재를 말하는 것 같고, 수제 맥주집, 신선한 압착 주스 가게, 작은 옷가게가 즐비하다. 이거는 뭔가 수제 맥주도 사람 손이 거치는 거고, 신선한 뭐 압착 주스도 사람 손이 가는 거고, 다 이렇게 뭔가 아날로그적인 느낌의 가게들이거든요. 이 두 개가 되게 조화가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거리 중간에는 가장 커다란 가게 시놀라 가게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놀라 이제 가게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요. 제가 시놀라 시계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좀 실용적으로 생겼고 가격대도 그렇게 저렴하지도 많이 비싸지도 아주 고가의 명품에 비해서는 그런 가격층을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6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사이의 시계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실용적이어 보이고 좀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회사를 세운 톰 카트소티스는 이 리테일 매장을 열면서 6개월 동안 18만 달러 상당의 시계가 팔릴 거라고 예상을 했대요. 근데 2013년 하반기에 300만 달러 이상의 제품을 팔았고 14년에는 900만 달러 이상의 제품을 팔았대요. 그러면서 좀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예상을 18만 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900만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이유가 뒤에 이제 쭉쭉쭉쭉 나오는데요. 280페이지 밑에 보니까 시놀라의 마케팅 자료는 미국 장인의 정교한 솜씨와 독창성이라는 내러티브를 지배할 정도로 내세우고 있다. 이게 해답인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281페이지에도 우리는 한 세대 동안 이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산업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미국 내에 쉬고 있는 공장들을 깨워서 저희에게 부품을 공급할 겁니다. 약간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예전에 막 국가 장려운동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미국 사람들도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되게 애국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내가 뭔가 이거를 쓰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되게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시놀라 직원들로 가득한 주차장이 드러나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USA, USA, USA라는 구호를 외치고 싶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한 우리가 왜 오 필승 코리아 그 말만 들어도 되게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지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물론 그 부분 때문에 시놀라가 되게 욕도 먹는 것 같기는 한데요. 초반 시작했는데 끝났네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었던 거는 시놀라 시계뿐만이 아니고 호텔도 생기고 굉장히 그 도시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희 사장님. 저는 최희 어려운데? 사장님 어려워. 목소리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차분하고 또 코로나 시대 시기에 굉장히 도약하시는 사장님이신데요. 앞으로도
큰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기 또 멋진 또 성장, 또 사회도 지금 요즘에 열심히 보시는데 성장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강성경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저는 이제 7장은 일에 대해서 그 아날로그의 반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걸 제일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반을 갈라서 한쪽은 디지털, 한쪽은 아날로그 해서 비교를 하면서 메모를 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요. 일단 디지털을 대표하는 거는 시계를 봤을 때 애플 워치나 갤럭시 워치가 되겠죠. 다 전기화되어 있고 전자화되어 있고. 근데 아날로그 시계는 시놀라. 그거는 손으로 핸드메이드 모든 걸 손으로 만들어진 시계를 의미하는 거라서 시놀라 시계를 지금 이쪽 아날로그 쪽에서 대표 주자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웃긴 걸 좋아하니까 You don't know shit from 시놀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게 시놀라 이름을 시놀라라고 지은 이유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군인들이 바르는 구두약 색깔이 약간 똥 색깔이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너 구분 못하는구나 이런 말이 이제 영어에서는 You don't know shit from 시놀라. 근데 그거를 시계 이름에 붙였다는 게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놀라가 나오면서 또 디트로이트라는 그 도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디지털의 대표적인 도시는 어디일까요? 실리콘밸리겠죠? 아날로그의 대표적인 도시로 디트로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디트로이트는 원래 그 포드나 클라이슬러 GM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엄청난 노동자들 계급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인제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로봇으로 인제 인간 노동력을 대체시켰죠. 그리고 콜센터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서 쓰지 않고 인도에 있는 콜센터를 쓰다 보니까 그 디트로이트 시내에 있던 그 노동자들이 30%가 실업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생기니까 도시가 공동화되겠죠. 일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겹쳐서 리먼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집을 잃게 된 거죠. 이 중산층들이. 그나마 한 개 갖고 있던 그 집마저 잃게 되니까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공동화되겠죠. 그래서 인제 제 친구도 유학 가 있는 친구가 그쪽으로 길을 잘못 들어서 디트로이트로 들어갔다가 정말 공포감을 느끼고 나왔대요. 거의 다 비어 있는 건물들 그리고 그 건물 벽에는 그래피티 막 그 스프레이로 그려져 있는 그림들인데 너무 무서운 그림들.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히 공동화돼 버린 거죠. 그런 데에 비해서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도시가 돼 버렸잖아요. 모든 인종들이 모여서 그 디지털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 다 모여 갖고 또 신흥 부자들이 거기서 생겨났고요. 근데 인제 그 디지털 자체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아웃소싱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넷스케이프는 아웃소싱을 많이 해서 하는 회사였고 그러다가 인제 자동화로 옮겨졌는데 그러면서 많이 대두가 된 회사가 페이스북과 어플이 된 거죠. 애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이 디지털 경제는 어떤 경제냐면 딱 두 가지 일자리가 밖에 없다는 설명을 여기서 해요. 꼭대기에 있는 매우 특화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자이너나 CEO 그리고 중간이 없고요. 바닥에 있는 낮은 기술력이 아주 낮은 그러니까 뭐 핸드폰을 조립하는 기술자나 아니면 그 아마존 창고에서 일하는 창고직이 그러니까 중간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우울해진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시놀라라는 회사가 왜 그 디트로이트에 생겼냐면 그러니까 모든 거를 손으로 수제화하면서 그 자동차 기술자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린 거죠. 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근데 디지털 경제는 불평등한 경제인데 또 유리 감옥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디지털 화면 속에 내가 묶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테슬라를 샀는데 이게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게 있어요. 이게 핸드폰으로 키를 대신하는데
제 차가 어디 있는지 그 핸드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이미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어디 가는지 그 핸드폰에 다운받은 사람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디지털이 아주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 이제 여기서 이 장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강성경 사장님 하면은 생각되는 게 우리 그룹의 재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 제가 강성경 사장님을요. 강성 사장님 동생을 알아요. 옛날에 제가 패션 디자인 동호회라고 청담동에서 좀 잘 나가는 동호회 옛날에 하이텔 있을 때 거기 동호회에서 그 같이 있었던 한 멤버 중에 한 분이 강상사님 동생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누나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누나가 너무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자랑을 정말 많이 들어서 옛날부터 뭐 누나 막 정말 뭐 하여튼 대단한 자랑 많이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누나가 똑똑하고 누나가 대단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그게 인연이 돼서 또 이렇게 우리 미라클트리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 여러 가지 또 강생사님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강생사님도 또 저희 남편도 그 전에 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그 니콜라스 카의 유리의 감옥에서 그 니콜라스 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너무 디지털이 만연하다 보니까 인간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뇌가 매일 너무나 배고프대요. 굶주려 있대요. 너무나 굶주려서 정보에 우리 사실은 매일 핸드폰 보고 있고 뭐 어딜 가나 유튜브 듣고 있고 그런데도 계속 또 다른 정보를 얻고 싶어서 이 뇌가 굶주려 있는데 그게 인간이 과연 이게 진짜 인간다운 건가 아니면 인간이 결국은 로봇화 되는 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더 이 아날로그의 반격의 책을 통해서 우리의 아날로그적인 장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걸 하면서 예전에 저를 조금 찾고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되새기게 되면서 하고 있는데 아까 그 그리스 신화에 우리가 이제 많은 브랜드 중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온 것들이 많잖아요. 뭐 에르메스니 나이키니 뭐 스타벅스에서 있는데 이제 부스터를 앞두고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스타벅스의 그 얼굴 있죠. 여자 얼굴. 그게 그 오디세이아랑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사일렌 모형이잖아요. 다들 아시지만 그게 이제 얼굴은 새고 그다음에 얼굴은 여자고 몸은 새인 거가 이제 바다에서 사람들을 막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멈추게 뭔가 사람이 지나가면 멈춰라. 그래서 커피 향으로 멈춰라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뭔가 우리도 그 부스터를 우리만의 매력과 함께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한테 시선이 집중되고 고정할 수 있는 뭔가 매력을 발산해서 이 신제품 나올 때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결국은 인간관계라는 것도 보면 매력이 단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좋고 싫고의 문제라잖아요. 근데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좋고 싫고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좋고 싫고는 뭔가 사람을 끌어다니는 매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우리 미라클 트리의 사장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요. 한 분 한 분의 굉장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만의 매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정말 스타벅스의 그 세일렌처럼 멈추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김민정 사장님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